한국이 세계적으로 땅덩어리가 적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불가사의 미스테리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양 얼음골 인근에 있는 사명대사의 표충비입니다. 이 표충비가 왜 이렇게 그러냐면 나라에 변고가 있든가 큰 정치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비석의 땀을 박박 흘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1894년 갑오동학 혁명 7일 전에 무려 3말 안 돼의 땀을 흘린 이후 1910년에 너무나 잘 알죠. 한일 합방이 되고 1919년도에 3.1 독립만세운동, 1945년도에 8.15 해방, 1950년도에 6.25 한국전쟁, 거기에다가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 그리고 한국이 남북한으로 나눠져서 세계를 놀라게 한 1985년도 남북 고향 방문, 이때 비석에서 땀이 박박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했느냐 하면 밀양시 밀양경찰서에서 표충비에 땀을 흘리는 현상을 표충비 한출 동향으로 역대 정권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권력층에서 민심과 연결시켜서 이 표충비에 땀 흘리는 거를 예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아주 골머리 아프게 되니까 1996년 11월 이후에는 특별한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고 땀을 흘렸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국가대사와 겹치는데 2008년은 FTA 소고기 협상, 2009년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사망하고 2010년에는 잘 알려진 천안함이 침몰하고 2017년에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땀을 박박 흘렸고 2019년 11월 달에도 1리터나 흘렸다는데 이것이 땀 흘리는 걸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홍제상의 법정 성당 스님이 이것을 이제 제공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홍제사의 법정 성당 스님은 허포가 4자입니다. 땀 흘리는 비석은 지금 어디 있느냐?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홍제사에 있는데 이 홍제사는 양산 통도사의 말사입니다. 원래 사명대사의 표충사당과 표충비각을 보호하기 위한 수호사찰로 건설을 했고 이 비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작은 원당과 산비봉을 세웠는데 이때의 풍나무를 아래와 같은 걸 심었는데 이게 거대하게 자라서 기념물이 되어 있을 정도이죠. 좌우간 그래갖고 표충비는 1742년 10월에 사명대사가 돌아가신 후 한참 후입니다. 5대 손인 남붕선사가 경상북도에 있는 경산의 돌을 가져와서 현재 자리에 세웠는데 매우 큰 비석인데 검은색이고 흑납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오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석의 정면에 좀 길기는 옵니다. 유명조선국 밀양표충사 송은대사 영당비명 명서, 그리고 후명과 옆면에 서산대사의 비명과 표충사의 사적기가 있어서 이것을 사명대사, 서산대사, 기호대사의 행적을 적었기 때문에 일명 삼비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거는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당시의 행적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승병활동이나 잘 알려진 가토 기요마사와의談判 내용이나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사실들이 돼 있죠. 그런데 표충비가 땀 흘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민간인 전설로는 사명대사의 우국 충정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그 도대체 사명대사가 누구냐 이건데, 사명대사의 본관은 풍천이고 속성은 임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은규, 법명은 유정, 그리고 당호가 사명당, 시호가 이제 죽자마자 정부에서 내려준 적의 자통 홍제존자인데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스님은 본명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지만 그 사명대사인 경우는 당호 사명당으로 유명해서 존경의 뜻으로 사명대사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표춘비에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사명대사의 행적을 쪼르륵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명대사는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6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곧바로 경북 김천 직지사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승려가 되는데 이 사명대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는 출가하고 단 2년 후에 헌과에 급제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재 중 천재죠. 그래갖고 30살에 직지사에 주지가 되는데 이때 직지사를 조선 8대 가람으로 만드는 큰 기여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조선 왕조에서는 불교를 배척하는 게 기본이었죠. 그런데도 사명대사의 위명으로 해서 사찰이 번성할 수 있었다. 그래갖고 직지사 안에 지금 현재 사명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묘양산의 보현사에 이제 휴정 서산대사가 있어갖고 클럽 쪼르륵 찾아가갖고 제자가 되는데 선조 22년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정여립 영모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강릉 지역의 선비들이 무죄를 주장을 해갖고 석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월정사인데 월정사가 강원도죠. 사명대사가 오랜 기간 수도를 향하는데 여기가 오대산 사고 바로 옆에 영감사에 사명대사가 오래 이제 있었죠. 다음에 그 유명한 금강산의 금봉사인데 사명대사의 수도초입니다. 1592년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갖고 그때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스승의 서산대사가 승군을 마서 일본에 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1593년 평양성 탈환 때 승병 2000명을 직접 인솔해서 전투에 참여하고 3월에는 서울공격 삼각산 논평 전투와 우관동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이 금봉사는 당대에 조선의 4대 사찰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매우 큰 사찰이었는데 6.25 즉 한국 전쟁 때 아주 피해를 많이 봤죠. 현재는 이게 좀 해제가 돼갖고 일반 신도들이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금봉사는 사명대사가 일본이 통도사에서 약탈한 석고만이 진신사리를 회수해서 봉안한 장소로 아래 바로 정멸보궁이 있고 금봉사에서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즐겨놓을 수 있죠. 청성의 주황상 입구의 대전사인데 여기는 사명대사가 승병을 데리고 직접 훈련을 시킨 곳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대구의 동화사인데 이 동화사에 사명대사가 영남승군 사령부를 설치해서 당시에 승군 총사령관 즉 영남도총섭으로서 팔공산성도 쌓고 승군을 지휘하고 여기서 특별한 거는 동화사 봉서로 뒷벽면 벽에 아래와 같이 영남치영 아문이라는 현판이 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명대사가 계시면서 영남지역 승병본부 출입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사에는 지금 사명당의 진영이 보물제 1505호로 돼 있고 여기도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다음에는 아주 잘 알려진 건데 선조의 특명으로 일본으로 가서 협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가등청청 가토 기요마사하고 회담을 합니다. 이것이 1594년 4월인데 이렇게 협상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 명나라 공주를 일본 왕의 후궁으로 보내라. 조선 사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에 양도를 해라. 조선의 왕자 한 사람을 일본에 인질로 보내라. 조선의 4대 대신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일본에 볼모로 보내라.
이런데 사명대사가 보통 사람입니까? 사명대사가 일본의 요구에 어불성설임을 논리적으로 설파해갖고 가등청청이 입을 더 이상 못 열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1604년이니까 약 10년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러니까 덕청가강하고 포로 협상을 합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단의 승병을 지휘한 최고의 승장인데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승병 7명이 일본군 278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군에게 지령이 내려왔는데 사명대사하고는 마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덕청가강하고 협상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내려옵니다. 조선에 보배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일본에 있다. 그 도쿠가가 무슨 뜻이냐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당신의 머리를 베고자 하니 당신의 머리가 바로 보배다. 덕청가강이 놀래갖고 한국인의 기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조선인 포로 3,500명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허균의 석장비문과 표충사의 영장비문에 적혀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제천의 진륵사 극락전에 얼마 전에 사명대사행 일본 지도 벽화가 발견이 됐는데 1604년 그 8월 일본의 덕청가강하고 사명대사가 협상을 하는 거를 큰 틀에서는 일본 측에서 사명대사에 항복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명대사가 다음 해에 4월에 포로 3,500명을 인솔해갖고 귀국을 합니다. 자, 여하튼 내용적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때 사명대사로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를 박박 끌고요. 그래갖고 사명대사에 관한 유물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데 아래 보시는 것이 금강산의 금봉사 대사기적 비명인데 이것을 그냥 박박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의 기백을 끓는데 사명대사가 매우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표충비 바로 뒷땅 밑에 비석의 기운을 차단하는 엄청난 규모의 철군을 박박 꼽았다는 거죠. 이거 잘 알려진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다 걸세 담배 창고를 건설했는데 비석주의의 그 기운을 차단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불어 일본인 관사하고 지서를 신축을 했는데 현 파출소 건물입니다. 그리고 비석 앞쪽에 있던 연못도 메우고요. 그러자 표충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일본인들이 의문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글쎄 이 일본인들이 죽자 표충비에 상처가 아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갈라진 틈으로 손가락이 들어갔는데 현재는 흔적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알려지기로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면 통일이 된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좌우간 이것뿐이 아니에요. 표충비에서 8km 떨어진 영추산 대법사 밀양시의 중산이었는데 사명대사가 50살 때 갖고 있던 모가나무 지팡이를 꼽자 이게 자라난 거예요. 바로 우측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대사가 해인사에 홍제암에서 입적하기 전에 10년 동안 거처한데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명대사가 입적하자 영정보관용으로 표충사로 이름을 하사를 했는데 영정사가 현 표충사로 이전을 해갖고 대법사로 변경을 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1990년대에 법당을 확장하려고 모가나무를 옮기려 하니까 글쎄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명대사가 야 이놈아 내가 400년을 기르며 지켜온 나무를 왜 해치려 하느냐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 이전 작업을 취소했다. 그래서 대법사의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원체 본전물을 모시는 법당이 사찰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건 사찰 건축 상식에서 매우 어긋나는 건데 그만큼 사명대사가 돌아가신 후에도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해인사 홍제암은 여기 대법사를 지나서 이제 홍제암으로 가갖고
하고 사명대사가 입적을 하는데 이 아래 앞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제암 사명대사 탑 및 석장비는 보물제 1301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명대사가 세워놨고 사명대사 기념관이 사명대사 생가인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306호에 있습니다. 표충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찰입니다. 절이죠. 그랬는데 여기에는 사명대사에서 밑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표충사라고 그래갖고 사찰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 5년이니까 1839년에 임진왜란을 공을 기려서 사찰 안에 유교식 제형시설을 만드는 거죠. 원래는 고려 충렬왕 12년에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스님이 승려 1천여 명을 모아서 불법을 일으킨 것으로 참 유명한데 꽃들도 있고 보물들도 있고 하는데 특히 유물관이 아주 유명합니다. 사명대사의 유물에 300여 점이 보관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표충부 그러니까 비석이 땀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신비한 느낌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대사의 영험을 기대해 갖고 병이 든 환자나 소음빌기에서 박박하는데 대부분 꿈에 사명대사의 계시를 받아서 가갖고 이 표충비를 받아서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뭐 그러는데 할머니가 증언한 것을 보면 비석의 땀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고와지고 잘 안 누른다고 해서 손으로 찍어 얼굴에 발라보았더니 끈적끈적한 것이 사람의 땀과 비슷하더군요. 맛도 보았는데 찝찝한 것이 꼭 사람이 흘리는 땀과 같다. 여기에서 비석의 표면에 흐르는 물방울 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할머니처럼 맛을 보면 땀처럼 짜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밀양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명대사를 밀양의 수호신으로 해갖고 아래와 같이 이제 촛대와 향로를 설치했죠. 그리고 밀양의 전통 축제인 아랑제는 표충비 저 비각 앞에서 점하시고 그러고 무안면의 줄다리기와 용어놀이에서는 표충비에서 제의를 드린 다음에 행사를 거행한다. 그만큼 밀양의 수호신으로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땀을 흘리는 표충비라는데 땀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홍제사 스님이 아침 저녁으로 CCTV로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땀이 흐르는 걸 쫙 보는 순간부터 광목이나 수건을 표면에 대서 물의 양으로 땀을 측정하는데 2002년 1월에는 무려 75.6리터나 나왔다는 겁니다. 75리터면 2리터짜리가 거의 40개나 나왔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 흐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래 갖고 안영배 박사는 땀 흘리는 전장의 미스터리가 4가지를 거론했는데 표충비 땀은 사람 몸에서 땀이 나는 것처럼 비석 사면에서 퐁퐁 올라오며 땀맛이 짠맛이 느껴질 대로 사람 땀과 흡사하다. 말하자면 보통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표충비 땀이 습기 등 기후에 의한 자연현상이라면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왜 땀을 흘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후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땀이 흐른다면 비석에 깊게 새겨진 글자 속으로는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여러가지 뭐 얘기가 있죠. 다음번에는 표충비를 보호하는 비각 기둥 그리고 10m 인근에 있는 홍제사 사적비는 땀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열거를 해갖고 밀양인들의 주장은 사명대사의 구국헌이 비석을 매개로 중대사를 예시하는 거다. 국가적으로 중대사가 있을 때에 땀을 흘리는 것은 사명대사의 뼈대다.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을 의뢰를 했어요. 말하자면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표충비의 땀이 몇 가지의 중금속에다가 인체의 땀과 비슷한 염분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금희 박사는 표충비 석재에서도 염소 성분이 검출되었다. 짠맛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랍니다. 그 다음에 김학묵 교수는 표충비가 오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오석은 철분이 다량 함유된 염기성 화성암인 휘력암으로 쉽게 차가워지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습한 공기 등이 불어올 경우 다른 재질보다 이슬이 잘 맺히는 특징이 있다.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은 통풍이 불량한 분지형에서 잘 발생한다. 즉 비오기 전이나 안개가 낀 날 등 습도가 높은 공기가 불어와 차가운 곳에 부딪히면 이슬을 맺게 되는데, 통풍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이슬이 제대로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돼 흐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제 김학무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병화 교수는 표층비 표면의 응결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비석냉각의 주요인은 비각으로 인해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양이 적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냉각 효과는 비각이 없는 경우보다 일평균 3.8도다. 따라서 냉각된 비석 표면에 온난하고 습한 공기의 접촉에 의해 응결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선퀴스트 박사의 모델을 적용한 결과 비석과 공기의 온도차가 클수록 응결량이 많고 비석이 가열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응결 초기에 가열률이 컸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열률이 작았으며, 비석과 공기의 온도차가 20도일 경우 시간당 1.33리터 정도 응결되었으며, 응결 지속 시간은 밤낮에서 하루 종일 내로 추정이 된다. 그만큼 땀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무한면이 분지형의 지세로 표층비가 땀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거기에 표층비가 세워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표면이 거울처럼 매끈매끈한 비석은 표면 장력 때문에 한번 맺힌 이슬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표층비를 보호하는 비각의 기둥에서 땀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재질이 산성응유암으로 쉽게 차가워지지 않아 이슬 맺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결론에 대한 반론이 또 즉각 제기됐어요. 외부 기온이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동지섣달에도 표층비가 땀을 흘리며 물방울이 얼지 않고 흐르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승희 박사가 공기가 닿는 부분이 차갑거나 수증기가 공기 중에 많은 경우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아무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래서 당시의 일기도를 분석한 결과 땀이 흘렀다는 날은 수증기가 많은 온난 또는 한냉전선이 통과했고, 땀이 오래 흘렀다는 날은 기압골이 깊었던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쪼르륵 얘기하면서, 그러나 한냉전선이 통과할 때마다 매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단을 속단하지는 못한다. 그래갖고 퀘스천을 딱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땀 흘리는 그런 현상이 표층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층비가 땀을 흘릴 때 글쎄 한참 떨어진 전북 송광사 대웅전에 대불상이 있는데, 글쎄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비교적 표층비와 연계되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 인조가 불력으로 국가를 보호해서 하고 중국 심양에 볼모로 있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조석한 귀환을 불기 위하여 중창불사를 한 것이 바로 송광사입니다. 대웅전에 삼전불상만 오고 명부전에 지장보살이가 위기시대마다 땀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기원스님이 1993년 송광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내누로 부처님이 땀 흘리는 걸 4번이나 목격했다. 그랬는데 똑같은 조건에 부처님 3분이 짜르륵 계시는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따로 흘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는 설명하기가 잘 모르겠다. 현재 가서 보시면 대웅전의 아미탑을 석갑을 약사 열애불에 물이 흐른 자국이 아주 선명합니다. 거기다 표층비와 일치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5번이고 여기에서 땀 흘린 기록은 8차례다. 사명대사가 입적한 홍제암의 본홍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신화를 만들어서 의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런 신화는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사명대사는 가장 알맞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표충비의 땀 흘림이 인간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면 표충비에 대한 신화 전설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